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전철 서부선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부선은 1조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최근 건설 출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또다시 밀리게 됐습니다. 출자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정부의 민간 투자 사업 심의, 실시 협약 체결, 실시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빨라도 1년 반입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서부선은 은평구 6호선 세설역에서 여의도를 지나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는 경전철입니다. 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다 2021년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사업자 간 공사비 이견으로 실시 협약 체결이 2년 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룬 주요 출자자들이 해당 사업에서 줄줄이 손을 떼면서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건설 출자자들이 컨소시엄에서 탈퇴한 이유는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때문입니다. 이제 주관사인 두산건설 외에 다른 건설사들이 이제 구간을 나눠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나눠서 하게 될 때 수익이 남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두산건설 측에 출자자 확보 대책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올해 안에 본계약까지 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실시협약하고 그리고 뭐 민투심 들어가고 이제 사업 진행하면 되겠다. 도기부는 설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조금 이게 오래 좀 걸리기도 했고 또 코로나19랑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재료값도 상승하다 보니까 현대 엔지니어링, 뭐 롯데 이제 줄지어 이제 약 6군데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확실히 투자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은 건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라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서울시의 사업 추진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회의 도움이 조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이나 규제를 좀 약간 완화해 주는 게 사실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내 철도 사각지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됐지만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서부선.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 서울시가 투자 위축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창조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25일 시청 다목적 홀에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들어설 서울 창조타운 기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기업 설명회에는 확장현실 XR, 미디어, 웹툰 등 창조산업 분야 관련 기업과 건설사, 금융기관 등 약 100개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창조타운 예정지에 대한 서울시의 개발 전략과 개발 이점, 기업 지원 혜택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시는 2033년 창조타운 사업 완료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 매각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서부권이 균형 발전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활력 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천구가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이 부모들의 호평 속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 시행 후 1년 6개월간 모두 32회, 327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최근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긴급 돌봄 서비스는 만 12개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녁 7시 30분부터 다음 달 오전 7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아동 1명당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신월동 9곳, 목동 7곳, 신정동 6곳 등 모두 22곳입니다.
7명의 사망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호텔 업주 등 4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호텔 업주 40대 A씨 등 4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부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소환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외에 화재 사고와 관련한 경찰 입건 인원은 없습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는 객실 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이 부식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큼지막한 쓰레기 더미가 떨어져서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단순히 환경 오염만 일으키는 게 아니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화재, 차량 손상, 건물 파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은 당연히 불안하죠.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견제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커 보입니다. 그만큼 대북 심리전에 따른 내부 동요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북한의 치졸한 도발이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마땅히 가해자인 북한에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은 엉뚱하게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대신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북한이 대형 풍선에 생화학 무기나 폭탄, 핵무기를 넣고 타이머를 활용해 의도한 시간과 위치에서 폭파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7월 24일 쓰레기 풍선이 실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통령실은 물체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은 과연 없는 걸까요? 임진왜란 전 일본을 방문한 사신 가운데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김성일은 일본의 군사 준비가 미흡하며 침략 의도도 없다고 보고했던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면 지나친 우려일까요?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입니다. 북한의 졸렬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들이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에서 40% 또는 70에서 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정부는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도 이르면 11월 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락세가 지속됐던 서울 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가 2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3% 상승했는데요. 권역별로는 영등포와 양천, 동작과 강서구 등 서남권에서 0.09% 상승했고 마포와 서대문, 은평구 등 서부권에서도 0.06%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 전환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 지역 원룸의 전세와 월세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기준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만 원 기준 71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3.2%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 평균 전세 보증금도 2억 1천여만 원으로 전월 대비 233만 원 낮아져
1.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치구별 월세는 강남구가 서울 평균의 126%를 나타냈으며 용산구와 양천구, 서초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인천 지역 주택 매매가가 0.43%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천시의 2024년 8월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인천 지역 매매가 변동률이 7월 0.21%에서 0.43%로 상승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구가 1%로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동구 0.48%, 미추홀구 0.4%, 부평구 0.39% 순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전세가도 0.74% 올라 상승폭이 컸는데요. 서구 1.54%, 부평구 1.1%, 남동구 0.82% 순으로 올랐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37조 1,744억 원 규모의 경기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1조 534억 원 늘어난 액수인데요. 도는 민생 회복 촉진과 도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속된 경기 침체로 민생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의결된 예산이 도민들에게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2025년에도 6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총력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 적기 개통과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7호선 청라 현장과 인천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 등 15개 사업에서 모두 6조 1,9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인천시는 분야별 전담 책임관제와 국비 확보 상황실 운영을 통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본회의 확정 때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징수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이 재산 추적과 자동차 바퀴 잠금 활동 등으로 8월 말 63억 원을 징수했고 10월부터 인천 바깥 지역까지 활동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는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해 8개 분야에서 15억 원을 징수했고 그중 지식재산권과 보험료 환급금 압류로 8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7일 서울시청과 저출생 원인 진단과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 정책 모색을 위한 서울 주거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서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성에 따른 인구 위기 상황을 조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또 김죽백 경기도 교수와 유혜정 한반도 미래인재연구원 연구센터장 등이 패널로 나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 행정과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 정책 방향과 출산과 육아교육 등 수요 맞춤형 주택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24일 2024 경기도 시군 마이스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관광 마이스 산업 관련 공무원과 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또 마이스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마이스 산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시군 관계자들에게 마이스 산업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시군별 마이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